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업무 방해 등 10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를 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검찰은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논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였지만 이번에도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공수처법은 조국 구합의법이라며 반발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직형 통할 택시가 서울 사당역 일대를 장악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MBN 보도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길가에서 사라진 통할 택시는 뒷골목에서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고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의자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악성 민원인들의 난동이 따르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위험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현실을 MBN이 고발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개월여 만에 또 나쁨이 됐습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넘어온 건데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최고를 찍고 모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홍콩 시위에서는 중국 IT 기업인 샤오미와 중국계 은행이 불타는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중 정서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대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할 뜻을 밝혀 추이가 주목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10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만 10가지입니다. 자녀 입시와 관련해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추가됐고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은 비리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3가지 혐의를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사모펀드 보고서 약관과 관련해서는 증거 위조 교사,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정 교수는 그동안 7차례 검찰에 소환됐고 관련한 조서 열람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검찰은 더 이상의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일단락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방금 들으셨듯 정경심 교수는 모든 혐의는 부인하면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검찰이 요구한 진단서는 내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 생활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당연히 반발했죠. 이곤열 기자입니다. 지난주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에 뇌종양, 뇌경색 소견이 적힌 입퇴원 증명서를 보내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 교수 측으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받은 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뒤 구속영장 청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더 씌운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검찰이 증거인멸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 B 측에 허위 운용 보고서를 요구했고 이 같은 행동이 증거 위조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게 변호인 입장입니다. 변호인 측은 오해를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며 건강 상태와 관련된 사항은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이제 관심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겠죠.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재 기자,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려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야 하잖아요. 언제쯤 열릴까요?
통상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틀에서 사흘 뒤 법원의 영장 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르면 모레 정 교수에 대한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영장 심사를 맡을 판사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현재 법원은 4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2인 1조로 나눠 한 주씩 돌아가면서 심사를 맡고 있는데 이번 주는 명재건 판사와 송경호 판사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의 확률로 무작위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 8일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건 판사가 심사를 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엔 도주의 우려보단 증거인멸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동양대 노트북 반출 등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과 함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시각과 그럼에도 이미 정 교수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제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니죠. 노트북은 아직 못 찾았죠. 그리고 검찰이 조국 전 장관도 소환을 할까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혐의 상당수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공무집행 방해는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법대에서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또 증거은닉 교사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이 자택에서 하드를 교체하던 자산관리인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의 변수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빠른 시일 안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이 떨어지면서 조 전 장관 소환도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를 공수처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하면서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상 시작 전부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 우선 협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의 이중대 정당들을 앞세워서 한마디로 협치의 정신은 실종되고 막 가자는 것 아닌가. 결국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1시간여 만에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실무협상이 있는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당을 빼고라도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합의가 안 나면 한국당을 배제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야 3당과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수요일까지 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대표들이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도 곧 가동될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공수처의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51.4%로 반대 41.2%보다도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라의 경우 찬성이 70.7%에 달했고 서울과 대구, 경북 지역도 절반 이상이었죠. 반면 충청 55.9%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 경남은 반대가 과반을 더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찬성이, 60대 이상은 반대가 가장 높았죠. 주목할 만한 건 지난 3월 조사 때와 비교해보니 65.2%던 찬성이 줄어들고 반대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때인 지난 1998년부터 전 정부 때인 2016년에도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는 가짜 검찰개혁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에 가 있으니까 검찰에게 유리한 이 공수처 폐지 이거를 관철시키고 패스트트랙 수사를 뭐 좀 잘해달라. 자기 할 때는 그렇게 신나게 적폐 수사하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불리한 수사되니까 적폐 사종이다? 이 불공정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 사법개혁특별위원들 역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위부대라며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교육위 종합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해 송구하다. 꼭 그랬어야 했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정작 복직계를 낸 조 전 장관은 계속 출근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교육위 종합국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한 후 곧바로 서울대의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며 두 번의 휴직과 복직을 거쳤습니다. 또 내년도 총선에 출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사직을 해야 될 거고 이게 서울대가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가 싶은데요. 서울대는 교육공무원법상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사과의 뜻을 비췄습니다. 이 학교 소속 교수가 여러 간단하게 가지 좀 말씀해 논란을 주세요. 일으키고 또 학교에 그동안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강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조국 공방이 재탕되는 가운데 여당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을 다시 저격했습니다. 특정 유력 정치인의 딸이 2012년도 여대 입학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급하게 신설이 됐는데요.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위조 의혹을 두고도 교육부의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수천억 원 손실을 낸 DLF가 사실상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며 은행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이 지난 8월 금감원 검사 직전 삭제한 자료는 투자자에 대한 자체 손해배상을 검토한 문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스스로가 불안전 판매를 사실상 인정했던 거죠. 이기종 기자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3.2%의 원금이 100% 손실이 나는 파생 결합 상품을 팔았단 말입니다. 불안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성 판매일 수 있다. 은행들이 치매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상대로 판매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기성이 있어서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인 8월 초 삭제한 자료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자료 복원을 통해 하나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불안전 판매 실태를 자체 조사해 손해배상을 검토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조직적인 은폐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DLF는 도박과 같다며 은행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갬블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행이 아예 잘못된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어서 분쟁 조정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폭행했다는 글과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촬영해 주변에 공유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여중생 한 명을 여고생 두 명이 번갈아 가며 뺨을 때립니다. 피해 학생이 멈춰달라고 애원해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입막음까지 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1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입니다. 가해 학생 일행이 촬영해 주변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 부모가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곳입니다. 화면 속의 여중생은 이곳에서 여고생 2명에게 1시간 넘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문이 번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험담하였던 이유로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해 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주관하는 고속도로 갓길 풀베기 작업에 나섰던 가족이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졸음운전 중이던 화물차가 그대로 덮친 겁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사고 수습에 정신이 없습니다. 적재함이 떨어져 나간 1톤 화물차는 갓길 언덕에 처박혔고 반쯤 부서진 작업신호용 화물차 부근에선 근로자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3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136km 지점에서 21톤 탑차가 1톤 트럭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들이 튕겨나가면서 근로자들을 덮쳐 70대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잠시만 방심하게 되면은 갓길 쪽으로 차량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은 갓길 쪽에 인부 작업이라든지 주정차 차량이 있게 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들은 갓길 옆에서 풀을 베다 변을 당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진짜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고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 졸기는 졸았는 것 같아요. 경찰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탑차 운전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서울 사당역 일대에서 조직형 총알 택시들이 불법 운영을 일삼는다는 MBN 보도 이후 경찰이 총알 택시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불법 운행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대로에서 뒷골목으로 자리만 옮겨간 거였습니다. 영업은 버젓이 그대로 하고 있었죠.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막은 채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에게 순찰차가 다가갑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는 택시기사가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합니다. 총알택시 조직의 호객 행위와 합승, 과속과 벌금 품앗이 등 불법 영업 실태를 고발한 MBN 보도 이후 경찰이 사당역 일대 대규모 단속에 나섰습니다. 교통순찰차와 일선 지구대 차량, 형사 기동 차량까지 총동원한 경찰은 정복조와 사복조로 나눠 밤새 불법 행위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당역 일대는 여느 전처역과 똑같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총알택시 조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지만 대대적인 단속 하루 만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대로변에서 총알택시 영업을 하던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순찰차 바로 앞에서 호객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이 경찰 단속을 피해 음성화된 건데 택시기사는 오히려 총알택시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며 항변합니다. 택시라는 거는 손님이 많은 곳에 모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을걸요. 총알택시임을 알면서도 탔다가 사고가 나면 승객에게도 20%의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선 경찰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필요합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해병대 간부인 부사관이 부하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자는 숙소에 감금당하고 부사관이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가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가에 멍자국이 선명하고 눈동자에 실핏줄까지 터져 있습니다. 폭행을 당해 전치 4주 안화골절 진단을 받은 병장 최모 씨의 모습입니다.
지난 5월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 출전을 일주일 앞두고 당시 상병이던 최모 씨는 선임 김모 하사 등 7명과 시내로 외출을 나갔습니다. 오전부터 두 차례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는데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폭행을 당한 최 씨는 기절한 채 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폭행을 당한 노래방이 있던 장소입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병사가 최 씨를 등에 업은 채 노래방을 나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최 씨는 김 하사가 자신을 간부 숙소에 나흘 동안 가둔 채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이 이제 좀 심하게 부어서 이제 남들한테 이제 보여질까봐 안에서 보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감지성이 있었어요. 김 하사는 자신이 먼저 맞았고 숙소에서 있었던 일도 모두 최 씨가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이 억울하면 홀 때린 것도 있죠. 기가 눌렸다는 말은 맞는데. 해병대 사령부는 김 하사를 폭행과 감금 혐의로 입건했지만 5개월째 수사가 지연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욕하고 의자를 던지고 심지어 흉기로 위협도 합니다. 어디 조폭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입니다. 2달 전엔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을 쏜 엽총에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서울 월계동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지난 18일만 생각하면 직원들은 아직도 오싹합니다.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A씨는 급기야 주민센터 안에서 담배까지 피우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같은 날 서울 익선동의 주민센터에서도 한 남성이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트러블이 약간 있으셔가지고 화가 나서 오셨다가 북한에 오셨다가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폭언과 반복 악성 민원까지 포함하면 한 해 평균 3만 5천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면사무소에선 70대 남성이 엽총을 쏘아 공무원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원경찰을 배치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전화가 오면 전화 폭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정부도 각 지자체에 주민센터 내 청원경찰 배치와 녹음 시스템 설치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짜 민원 응대 매뉴얼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관에서 좀 청원경찰 저희가 이제 좀 배치하도록 그렇게. 근데 매뉴얼 이제 권고사항이란 말씀이신 거죠? 권고사항인데 이제 민원 각 기관을 판단해서 좀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대부분 주민인 주민센터 내 폭행 사건. 악성 민원이 많은 곳엔 의무적으로 물리적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 39% 대 45%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말하는 건데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지지도 중에 긍정평가가 각각 39%와 45%로 차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한 거일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이 갤럽은요, 지난 18일에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가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주보다 3.6%포인트가 올라 오히려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아예 추이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두 조사기관의 발표가 크게 엇갈리는 건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갤럽은 조사원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요. 리얼미터는 자동 응답 조사 방식을 쓰는데요. 리얼미터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면접은 소수 입장을 드러내놓고 잘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이 있어요. 반면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 방식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동응답에서는 이를 그대로 표현하더라도 전화 면접에선 마음을 숨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들어서는 아무래도 자동응답이 더 효율적인 조사인 것 같다 싶지만 이건 리얼미터 측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자동응답은 전화 면접과 비교하면 중도층의 마음을 제대로 읽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판을 계속 누르며 진행되니 전화 면접보다는 아무래도 번거롭겠죠. 이 때문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층은 자동응답에 성실히 참여하지만 중도층은 그냥 끊어버리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게 더 좋은 조사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요즘은 여러 기관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100%다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음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는 이상한 시험 문제인데요. 네. 제가 앵커께 한 시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 보실까요? 네네. 자, 지금 시조 형식이죠. 네. 검찰을 비판하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파국, 정치, 검찰 이런 말들이 쓰여 있는데요. 예. 그 다음 보기를 보시면요. 자,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4명이 보이시죠? 네네. 자, 과연 정답이 뭘까요? 아니, 지금 이게 진짜 고등학교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일단 정답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자, 지금 이게 보면요.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한국사 시험에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역사 시험에서. 네, 이 학교에선 지난 2017년에도 세월호 침몰 사건과 노란 리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태블릿 PC,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정답으로 한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학교 수업에서는 원래 정치적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 방금 2017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교사가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자, 그 얘기 전에 이 해당 교사를 보면요. 이 교사가 정교조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산시 교육청이 해당 시험 문제 일부가 교육 과정에 포함이 안 됐고 교차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을 했고요. 문제가 된 교사는 직무에서 배제가 됐고 해당 학교에선 최근 재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2017년 시험 과목도 한국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교사가 문제를 낸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당시에 논란이나 처분 등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실에서 자료를 내고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정교조 측의 반발도 있었는데요. 정교조 측에선 이러면 교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치겠느냐며 교사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을 돌려주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영향은 다 학생들이 받게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조건부 통합을 언급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12월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유 의원이 한국당의 통합을 애걸하고 있다며 기회주의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젠 꼭 헤어지자, 이런 거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올해 12월에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하고 다 처리하고 그러고 저희도 열심히 행동 옮길 겁니다. 일단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뒤 법안 처리에 윤곽이 드러나고 나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 의원을 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의 통합을 애걸하고 있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는 젊은이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마니 생각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 친구를 시켜서 당대표를 몰아내고자 하고 비당권파 하태경 의원은 손 대표가 민주당의 돌격대장을 자처하며 바른미래당을 새끼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도 모두 내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당 진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며 탈당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옛 국민의당 회동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조사.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조사 특별법을 냈고 자유한국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더 확대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선한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새 법안을 국회의안과에 접수합니다.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자는 특별법인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조사 대상을 현직 국회의원에 한정했습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대상입니다. 한국당은 조사 대상을 넓힌 더 강한 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이번 주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물타기 수법이 진보했습니다. 왜 청와대와 고위공무원은 빼놓는 것입니까? 정의당도 고위공직자와 18대에서 20대 국회의원까지 조사 대상에 넣은 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다만 민심을 의식한 여야 법안 발의 경쟁에도 공수처법 등 여야 대립이 극심한 터라 보여주기용 법안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단체 지도자를 만나 정치 공방으로 국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크게 진척되지 못했다며 검찰개혁 등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공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이제 논의는 없는 가운데 말하자면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또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더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주한 외교사절의 동성애자를 인정한 것과 맞물려 동성애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성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성소수자가 사회적으로 박해받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국회 협조도 적극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공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를 굳이 기관이 아닌 기업이라고 하는 건 비록 독점적 업무를 하지만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라는 뜻에서죠.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전년 대비 부채가 5조 3천억 원이 늘었고 당기 순이익도 2조 6천억 원이 줄어 1조 1,7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부채가 3조 4,800억 원이나 늘었고 당기 순이익도 4조 2,600억 원이나 줄어 3조 9천억 원의 적자를 냈죠. 이렇게 지난해 35개 공기업 중 부채와 당기 순이익이 모두 악화된 기업은 총 19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들 중 8곳이 경영평가에서 보통 이상인 B를, 6곳은 C, 심지어 2곳은 A를 받았거든요. 반면 부채나 당기 순이익 모두가 개선된 곳은 전부 하위 등급인 C나 D를 받았습니다.
좋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은 곳은 임원 한 명당 5천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도 받았죠. 기업은 적자투성이인데 이게 무슨 모순된 상황일까요? 공기업을 관리, 평가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부터 일반 경영관리 배점 항목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 부분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과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의 각종 정책 목표에 맞추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공기업 특성상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참고 일해 모은 혈세가 방만 경영으로 줄줄 새는 것도 모자라 적자가 늘어난 누군의 성과급 잔치 비용으로 다 쓰였다면 참 맥 빠지는 일이겠죠. 날마다 이어지는 정쟁에 갈피 못 잡는 정책에 미세먼지까지 불어온 참 갑갑한 월요일입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얼마 누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다시 또 미세먼지의 계절이 왔습니다. 수도권에선 올가을 처음으로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높고 푸르던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맑은 날이면 한강 너머까지 관측이 가능한 이곳 남산의 조망은 미세먼지로 건물의 형체만 간신히 알아볼 정도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속 건물들이 뿌연 먼지에 휩싸였고 시민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목도 칼칼하고 뿌옇고 벌써 틀리더라고요. 오전까지 보통을 유지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수도권과 충남권에서 나쁨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올가을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중국 북부에서 넘어왔습니다. 제20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서해상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역은 동풍이 유입이 계속돼서 좀 청정한 편이거든요. 오늘 밤이랑 내일 아침에 높아졌더라도 해소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해마다 다음해 3월까지 계속 높아집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 전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며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죠. 하지만 농협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입니다. 지난 1996년 이른바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할 때 열악한 농협계의 현실을 감안해 관세나 지원금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지만 우리도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의 관세가 낮아지고 우리 농민들은 농업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색으로 물든 들녘에서 벼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에서 쌀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였습니다. 여전히 국내 농업의 대부분을 쌀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도 쌀 농가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습니다. 현재 수입 쌀에 대해 매겨지는 513%라는 높은 관세율과 한 해 1조 4,900억 원의 농업보조금이 모두 개도국 지위에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WTO 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될 경우 쌀 관세는 400%대로 떨어지고 보조금은 1,000억 원 이상 깎일 수 있습니다. 식불금 안 주면 그나마 쌀값이 형편없고 시골에서 농사 져야 남는 것도 없고 사실 이거 농사 안 지치요. 그렇게 하면 손해봐가며 농사 짓겠어요. 하지만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도 당장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995년 현행 WTO 협상안이 도출된 이후 각 국가 간 의견차로 차기 협상은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도국 포기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주요 통상 상대국인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만과 브라질 등 4개 국가가 이미 자발적으로 개도국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홍콩 시위 20주째 지난 주말엔 중국 IT 기업인 샤오미와 중국계 은행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의 반중국 정서가 크게 달하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대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IT 기업인 샤오미의 홍콩 매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매장 건물 외벽에는 탐관오리를 뜻하는 낙서까지 보입니다. 중국계 은행인 중국공상은행도 시위대에 의해 내부 기물이 파손되고 불에 탔습니다. 어제 열린 홍콩 시위에선 시민들의 극심한 반중국 정서가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경찰과 시위대 간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며 곳곳에서 격렬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경찰의 강경 진압과 최근 잇따르는 백색 테러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대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람 장관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기구의 조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독립조사위원회를 포함해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강경 진압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위대가 주장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람 장관은 시위대의 주장을 일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야당은 람 장관이 다음 달 24일에 있을 구의원 선거를 의식해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출퇴근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고 65세를 넘기면 사실상 그 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동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우영임 씨는 장애인 도우미를 지원받는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 2년 전인 67세 때 지원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나는 그 옛날에 2급이었는데 2급이었을 때 그걸 알았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관련 규정에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70세, 80세가 되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65세를 넘어서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때부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기준에 맞춰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가 경미하면 장애와 관련한 지원은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고 누구는 똑같은 장애 상황인데 그런 서비스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지금 만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를 많이 주장을 장애인단체들에서 하는데 제 복지부에서도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그룹들의 정기 인사 시즌은 12월. 하지만 다급한 신세계 그룹이 앞당겨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마트의 수장을 26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로 교체한 건데 창립 후 첫 적자를 맞은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는 최근 급속히 성장한 G마켓과 쿠팡, 위메프 등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 밀렸습니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 2분기 마이너스 2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3년 창사 후 처음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역시 2017년 5,849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마트는 새 대표로 26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 영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새로운 구원투수가 된 강희석 대표는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드 컴퍼니에서 10여 년간 이마트를 담당한 소비 유통 전문가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식량 정책과 유통을 담당했고 2005년에 베인앤컴퍼니에 입사했습니다. 성과주의, 능력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인재를 철저히 검증하여 중용했으며
가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같은 외부 인사 영입은 기업 생존의 의지입니다. LG화학은 1947년 창립 후 처음으로 외부에서 신학철 3M 수석 부회장을 영입했고 실적에서 어려움을 겪은 디스플레이 부분은 화학 쪽 정호영 사장을 최고 경영자로 선임해 업종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올 연말 정기 인사 시즌 역시 활발한 외부 인재 영입과 함께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액션 스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영화 터미네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여자 주인공 린다 해밀턴과는 28년 만에 재회였죠. 이동훈 기자입니다. 블록버스터 터미네이터 1편과 2편의 주인공들인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린다 해밀턴이 한국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28년 만에 터미네이터 후속편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Cameron told me they're going to bring Linda Hamilton back. I was so happy and I was so delighted when I heard that. 65살이 된 린다 해밀턴은 역할을 위해 실제로 미군 특수부대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Been working and training for a year, so it's not like you just step onto the stage and you're Sarah Connor. I mean, I had been training for a year and I felt very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기존 시리즈의 2편 이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류의 희망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펼쳐집니다. 73살이 됐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액션은 여전합니다. When it comes to my age, I really don't feel my age. I think it is because I train all the time. You know, I train every day, so I'm kind of ready for a movie like that. But 전설의 귀환을 확인할 수 있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오는 30일 개봉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가을잔치의 결정판 한국 시리즈가 드디어 내일 막을 올립니다. 두산과 키움이 만나 사상 첫 서울 시리즈가 성사됐는데 기싸움부터 팽팽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는 두산이지만 올해가 가장 기분 좋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날 극적으로 1위에 오른 짜릿함이 아직 생생합니다. 마지막에 정규 시즌 극적으로 1위를 확정지었고 그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승을 꼭 하겠습니다. 5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키움의 흥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3승 1패, 플레이오프 3승으로 거침없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앞만 보고 진짜 달려왔습니다. 1%의 힘도 남김없이 이번 시리즈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고요. 양팀 선수들은 우승해야 할 확실한 이유도 있습니다. 두산 이영하는 기대하는 우승 선물로 김태형 감독을 긴장시켰고 전 찰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올해 또 잘했고 하니까 마시는 차를 좀 좋아하는데 그 차 말고 그냥 깜짝아. 네. 키움 이정우는 전설이 된 아버지 이종범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이 야구장에서 우승을 하시는 걸 직접 보고요. 10년 만에 제가 이제 커서 무대에 밟을 수 있게 돼서 뜻깊고 영광스럽고. 양팀은 에이스 린드블럼과 요키시를 각각 1차전 선발 투수로 발표하고 기선 제압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 생존왕이라 불리는 인천이 올해도 극적인 잔류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유상철 감독의 안타까운 암투병 소식에 선수단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잔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무고사에 허를 찌르는 땅볼 프리킥이 골망을 가르면서 인천이 올 시즌 처음 성남에 승리한 잔칫날. 경기 직후 인천 선수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었고 일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전력 강화 실장인 이천수도 울컥하는데 유상철 감독의 투병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선수들은 몸을 날리는 등 죽을 힘을 다해 뛰어 유상철 감독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We are like family and we go everybody to head coach and celebrate together with him. 매년 막판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면서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잔류해 생존 왕이라 불리는 인천.
후병에도 올 시즌 끝까지 지휘봉을 잡겠다는 유상철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똘똘 뭉쳐 올 시즌 마지막 파이널 B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선 2승 3무의 가파른 상승세로 잔류 가능선인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남은 경기는 이제 4경기. 인천이 써내려갈 각본 없는 가을 드라마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남부지방에서도 첫 단풍이 관측되는 등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내일 경기 북부와 충남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3-4배가량 높게 나타나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를 따라서도 내일 오전까지는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가을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4도 이상 벌어졌는데요. 내일도 서울은 아침에 13도,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막다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아침 안개가 무척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보시면 광주 23도, 대구 22도, 부산은 23도를 가리키겠고요. 오후부터 제주를 따라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동 지방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수요일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목요일에는 남부를 따라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휴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호주의 주요 일간지들이 오늘 일제히 일면 기사를 검은 선으로 지운 신문을 펴냈습니다. 호주 경찰이 정부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와 기자의 집을 잇따라 압수수색하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는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 호주 언론인의 말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